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윤 정부의 4대 개혁은 대부분 동력을 상실할 것으로 보입니다. 의료, 연금, 노동, 교육 분야의 4대 개혁은 우리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조기 대선 국면에서도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한데요. 오늘 토크온은 4대 개혁 중 첫 번째 순서로 의대 정원 증원과 의료 계획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윤 정부가 추진해온 의료 개혁은 극심한 의정 갈등을 불러왔고 의료 공백으로 인한 국민적 불평과 부담이 가중됐습니다. 향후 의료 개혁은 차기 정부에서 어떤 결정이 필요한지 토론하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 모신 두 분 패널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이상희 제주대 의과대학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이상희 교수입니다. 이상호 대구시의사회 수석 부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이상호입니다. 네, 먼저 두 분 윤 정부의 의료 개혁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이상호 부회장 먼저 말씀 듣겠는데 개혁이라고 이름 붙이니까 별 표정이 안 좋으신데 네. 윤 정부의 의료 정책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먼저 말씀 주시죠. 의료 개혁이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의료 개혁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시행된 의료 필수료 패키지 정책은 제가 산무 정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 절차적 정당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등교육법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그렇게 했던 정책. 그다음에 과학적 합리성이 없습니다. 의사 인력 추계에 관한 내용이 전혀 근거가 없는 2,000명이라는 걸 했고, 세 번째 현실적으로 가능도 하지 않습니다. 현실적 가능성이 없다. 이 세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말도 안 되는 정책을 그냥 밀어붙인 그런 그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아주 엉터리였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데 이상희 교수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저도 비슷한 시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근본적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의료개혁이라고 할 만한 게 있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사실상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 하나 있다면 아까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의료개혁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2,000명 그 의대 입학 정원의 그 정원 정책 이게 아마 거의 유일한 그 의료 개혁과 관련된 정책일 텐데, 그런데 이게 제가 볼 때는 다분히 그 정치공학적으로 총선을 앞두고 그 용산에서 들고 나온 그 대통령실의 작품이다, 이제 이런 우리가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동기가 좀 불순한 측면이 있었고요. 그리고 정책 결정 과정도 너무 일방적이었다, 이런 또 측면도 있었고요. 그리고 근거가 부족한 거는 또 당연한 거예요. 제가 여기서 무엇보다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 정치 사회적 논쟁의 과정을 좀 더 길게 거쳤어야 했는데, 그리고 합의하는 모습을 취해야 되는데 그런 게 다 생략됐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게 정책 결정 과정의 비민주성도 의료계를 자극하는 하나의 중요한 요인이었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모두에게 국민, 의료계, 우리 의대 학생, 교수들, 우리 뭐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큰 상처를 남긴 1년이었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의료 현장은 여러 가지 지금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고 의대 교육 현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는 않는데요. 두 분 보시기에 그래도 이게 제일 급한 문제다, 가장 빨리 수습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어딘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학생들이 수업에 들어와야 됩니다. 저희 제주의대만 하더라도 일단 등록은 다 했거든요. 그런데 수업에 안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상당수 학생들이. 그래서 저희 교수들이 막 설득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일단 저는 그 의과대학 교육 과정이 정상화되는 게 중요한데, 저는 머지않아 아마 그런 방향으로 갈 것이다라고 하는 좀 희망 섞인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다른 방안이 없거든요. 지금 학생들이 들어오지 않으면 더 큰 상처를 입고 더 큰 피해를 입게 되는데, 그건 어떻게 복구해 줄 방법이 없습니다. 법적으로, 현실적으로. 그래서 저는 조만간에 정상화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호 부회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정부에서 이제 다 내놓았다고 할 수도 있지만 이제 우리 학생들이 느끼기에는 지금 정부가 정원을 확정 발표하지는 아직 않았습니다. 그냥 모집 인원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언제든지 늘렸다가 줄였다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둔 상태라서 우리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정원을 빨리 확정해주고 여러 가지 조건들을 많이 달고 있습니다. 정부가 처음에는 100% 다 복귀하면 3,058명을 해주겠다 했다가 또 차츰 뭐 과반이라도 복귀하면 뭐 어떻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자꾸 조건을 다는 것 자체가
학생들에 대한 신뢰가 없어진 거고요. 그 외에도 지금 학생들이 주장하던 여러 가지 이런 결정 구조에 대한 문제점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이제 문제가 굉장히 많을 거고, 그리고 이제 교육적인 문제. 과연 이 23학번, 24학번, 25학번이 나중에 다 같이 졸업하게 되면 5.5년제, 5년제, 6년제 여러 가지 있지만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한꺼번에 12,000명의 학생이 나왔을 때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이 그 인턴 레지던트 과정을 다 받아줄 수 있느냐 하는 의문,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을 다 같이 포함해서 논의가 돼야 돼서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네. 와서 앉아만 있어라도 달라. 앉아 있을 자리는 있습니까? 자리는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도 잘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지금 제주의대도 지금 강의실 구조조정 해가지고 다 두드려 부수고 해가지고 확대해놨습니다. 네, 그럼 기다리고 있습니다. 돌아만 오면 수업하고 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보십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하든 해야죠. 안 되면 2부제 수업이라도 해야죠. 강의실 2개를 해서 양쪽에서 동시 수업을 한 있더라도 아마 어쩌면 그렇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니까 지금 2개 학년이 겹쳐 있는 학년이 있거든요. 그럼 이상호 부장님 보시기에 학생들 돌아와서 다 앉아 있으면 의대 수업 해보셨잖아요. 될 것 같습니까? 뭐 학년별로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과생들 같은 경우야 어떻게든 가능하겠지만 실제로 이제 본과 3학년, 4학년 임상을 들어가게 되면 지금 학생들이 임상 수업을 하는 건 별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많죠. 지금은 그 정원 그대로만 하면 되니까. 근데 이제 지금 예과 1, 2학년들이 다시 진급을 해서 본과생이 되었을 때 그때 과연 그 많은 학생들의 실습 수업을 감당해낼 수 있는 병원이 있을까? 병원이 예를 들어서 2배가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우리 학생들의 실습 수업은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 아마 아직 시간은 좀 있으니까 거기에서 고민을 좀 해서 해결책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전공의들 복귀는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그건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그 부분까지 지금 뭐 미처 생각을 잘 못하고 있는데 지금 학생들 수업 정상화에 온통 신경을 쓰고 있어서 근데 전공의들은 이제 학생과 다릅니다. 그분들 의사 선생님이시고 면허를 가지고 있는 이제 저희들의 동업자들이거든요. 이건 이제 그분들의 판단에 우리가 맡겨야지 뭐 우리가 학생들 대하듯이 전공의들 그렇게 대할 수는 없고요. 이제 그런데 필수 과목 우리 선생님 이제 외과. 일반외과 지금 필수 과목 하고 계시는데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지 않습니까? 아마 이런 쪽에 계시다가 나가신 전공의 선생님들은 복귀율이 많이 떨어질 것 같다. 제가 또 알기로도 일부 선생님들은 이미 뭐 미용 성형 쪽이나 다른 쪽으로 이미 이제 기술을 배우고 그렇게 가신 분들도 꽤 있다고 제가 제 후배들에게 들어서 참 걱정입니다. 현업으로 다 빠져나가고 사실 현실적인 복귀가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습니까? 실제적으로 이번 사태 이전부터 필수 의료는 어떻게 고사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과 같은 경우는 전공의 충원율이 굉장히 낮았고요. 그래서 그 와중에 지금 이제 이런 요번에 필수 의료 패키지가 나오면서 소위 말해서 이제 정원을 굉장히 많이 뽑아서 거기에 도태된 낙수 의사들을 필수 의료를 하게 만들겠다 하는 정책이 나와 버렸으니까 원래 자신의 의지로 하고 싶어서 하던 이런 필수 의료를 그러니까 그런 책임지고 하던 전공의 선생님들도 너무나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더 이상 이걸 전공을 해야 되느냐라는 그런 사태를 만들어버린 상태죠. 그래서 그런 몇몇 이런 과들은 전공의들이 복귀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보이죠. 그러면 새로운 졸업생들 인턴 과정을 통해서 새로 양성하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양성이 잘 안 될 거라면 지원자가 없을 건데 예. 없을 거라서 정부의 강력한 정책 의지 그리고 국민들의 인식 변화 이런 게 선행되지 않으면 우리 이제 필수 의료는 살아나기가 상당히 어렵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여러 가지 말이 증원을 해야 된다는 말은 많았지만 여러 가지 이 논점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지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27년 이후 의대 정원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의대 입학 정원을 늘리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보건의료 정책을 전공하는 학자로서 제 소신인 거죠. 뭐 임상의사 선생님들은 또 입장이 다를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2024년에 나온 OECD 보건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임상의사 수가 2.2명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OECD 평균은 3.8명이란 말이에요. OECD 평균 3.8명, 인구 1000명당 우리가 2.2명이죠. 그러니까 OECD 평균에 비해서
우리가 58%에 불과한 겁니다. 그 정도의 의사, OECD 평균 100명이라 우리는 58명의 의사로 지금 우리 살림을 꾸려가고 있는 꼴이고요. 실제로 뭐 독일 같은 경우는 4.6명이고, 그리고 덴마크 4.5명, 스웨덴 4.4명, 노르웨이 4.9명, 프랑스가 비교적 적은데 프랑스도 3.2명이나 되거든요. 우리 2.2명보다는 훨씬 많죠. 이렇게 보면 우리는 그 의사 숫자가 부족한 게 맞는데, 그렇다고 지금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비교해 보면 더 암담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인구 10만 명당 의과대학 입학 정원 졸업 숫자 이걸 따져보면 우리가 OECD 평균의 한 절반 정도밖에 지금 배출을 못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앞으로 추세는 더 나빠지겠죠. 그래서 저는 의과대학 그 입학 정원을 좀 늘리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얼마만큼을 늘리겠냐라고 했을 때는 저는 최소 정원 정책을 가져가야 된다. 그러면 그 최소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 그러니까 지방 국립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에서 농어촌 같은 데서 꼭 필요한 의사를 그러한 조건을 걸고 뽑는 것. 예를 들어서 뭐 제주대학교, 경북대학교, 부산대학교 이런 경상대학교 이런 지방 국립대학들에서 뭐 한 해에 한 40명 내지 한 50명 정도를 추가로 뽑되, 이 뽑는 인원수는 반드시 지역 의료에 종사하도록 하는 걸로 별도의 모집 트랙으로, 별도의 경쟁 트랙으로 뽑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에게는 이제 추가적으로 장학금도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졸업하고 나면 한 15년 정도를 반드시 해당 지역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이런 조건을 다는 일종의 한지 의사 제도 같은 게 우리 의료법에도 있거든요. 이걸 이제 입학 과정에서부터 이런 조건을 걸고 입학하는 걸 모집하는 거, 이게 지금 일본이나 독일도 지금 다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 교수님과 저가 이제 견해가 다른 점인 것 같습니다. 이제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이제 OECD 평균 이제 1,000명당 의사 수에 대해서 일본과 우리나라하고 미국과 다 비슷합니다. 이제 유럽 쪽하고 차이가 나는 이유는 유럽은 기본적으로 사회주의 의료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공무원인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 의사의 생산성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의사의 생산성이라는 게 뭐냐면 그 근무 시간으로 나눠 보면 우리 지금 전공의들은 주 80시간 지금 법률로 돼 있고, 지금 우리나라에 일하고 있는 모든 의사들이 대부분 다 토요일부터 일 다 하고 하죠. 그래서 근무 시간 자체가 일단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생산성 자체가 차이 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전문의 비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전문의 비율이 높다는 건 그만큼 환자에 대한 어떤 해결하는 생산성이 훨씬 더 높다는 이야기죠. 그게 통계에 같이 포함되지 않으면 OECD 평균은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이제 면적당으로 따져보면, 접근성으로 따져보면 그것 또한 우리나라는 굉장히 의사 수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 가지의 예를 들어서 보는 게 아니고, 의료는 그 나라의 문화고 그 나라에 내려온 여러 가지 그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의사 인력의 추계를 하는 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의사 인력 추계를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국가가 어떤 의료 정책을 가지고 갈 것이냐가 결정되는 게 먼저 중요하거든요. 지금 우리나라는 그래도 자유시장 경제 일부 민간 의료를 가지고 있지만 건강보험, 단일 건강보험 통해서 또 가지고 있는 점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이제 추계를 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앞으로 발전되는 과학기술의 발전이 의료의 생산성을 굉장히 높이고 있거든요. 이제 AI라든지 로봇 같은 기술이 나오면 의외로 의사 수가 과연 많이 필요할까? 이런 오히려 뭐 간병 로봇이 나오고 뭐 각 환자들마다 AI가 배치돼 있으면 의사 수는 오히려 더 줄어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말씀에 상당 부분 제가 동의합니다. 우리나라 의사들의 생산성이 굉장히 높죠. 사실은 제가 뭐 유럽 여러 나라 의료 제도를 시찰하러도 가보고 연구하러 가보고 지금도 연구를 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가보면 유럽의 원장님들 있지 않습니까? 개원한 원장님들은 뭐 그 일주일에 한 4일 정도 근무합니다. 하루 이제 8시간 기준으로 4일 근무하고요. 그리고 이제 원장님 숫자보다 사실은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는 의사 선생님 숫자가 더 많은데, 그분들은 일주일에 딱 이틀만 일을 합니다. 우리나라 선생님들은 일주일에 6일 동안 계속 늦게까지 일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 제가 다 동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젊은 의사들은 그렇게 길게 일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우리 원장님 세대하고 달라요. 그러면 이제 또 미래에 또 여성 젊은 의사 인력들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의과대학 신입생의 거의 절반 이상이 여성인데요. 또 이분들은 또 뭐 출산, 육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근무 시간이 앞으로 짧아질 거고, 또 의사들의 삶의 질 향상 이런 걸 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 의사가 좀 더 필요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할 수도 있고요. 물론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 인구가 줄어들고 그리고 첨단 과학 기술이 발전하고 이런 거는 이제 의사 수를 늘리지 말아야 될 오히려 줄여야 될 요인이기도 하다라는 것도 인정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대도시의 의사를 늘리자는 게 아니라 지금 저 면단위 가보면요. 전 가슴이 찢어집니다, 정말로. 그런데 그게 의사를 구하고 싶어서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고 하고 조건 좋게 해줘도 의사가 아예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외국에서 수입이라도 해올 수 있으면 좋겠는데 유럽 국가들은 그게 가능한데 우리는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말이 안 통하니까.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으니 그러면 조건부를 달아서 어떻게라도 이렇게라도 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절박한 심정을 이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이 두 분의 의견이 반드시 배치된다고 보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상희 교수님 지적하신 부분은 전체 의사 규모 증원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요. 필수 의료 지역에 의료가 부족했는데 이것을 한꺼번에 숫자를 늘리는 것 말고 좀 촘촘하게 정비를 잘해가지고 정비해서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 어느 날 폭탄처럼 숫자로 던져가지고 모든 것이 중지되는 이런 상황이었고 이상호 부회장 말씀하신 거는 전체 의사 규모 증원에 대한 말씀이신데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증원을 해서 해결하는 것도 반대하시는 건 아니시잖아요. AI를 더불어서 이렇게 펼쳐지게 되면 의사 숫자 자체 증가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이 문제를 그냥 뚝딱 정치적으로 그냥 뭐 해보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국회 본회의 법안 통과해가지고 2027년부터는 의대 정원 문제를 전문가들이 전부 모여가지고 추계위를 것을 통해서 논의를 한 다음에 여기서 정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 추계위를 통한 이 정원 결정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추계위만으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추계위만 갖고 계산하게 되면 제 바람이나 원장님 바람과 달리 아마 정원 규모를 많이 잡을 겁니다. 왜냐하니까 제가 과학을 하는 사람이라서 대충 어떻게 추계할지 짐작이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아마 최소한 500명에서 1000명 그 정도에서 잡힐 겁니다. 저는 500명 이내로 최소 그리고 그 지역 의료 중심으로 하자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추계위 방안 A, B, C가 나오면 이걸 놓고 저는 사회적, 정치적 대타협의 어떤 그런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고 그런 합의를 통해서 이걸 결정을 해야 어느 일방이 소외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의료인력 수급 추계위원회라는 법안이 만들어지긴 배경은 사실 이번에 이렇게 갑자기 2,000명이 하는 게 이걸 막기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사실은 이제 의료계에서 여기에 이제 조금의 반발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의평원처럼 독립적인 기구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법안상에 보면 보정심이라고 그래서 보건의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두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번 2,000명 정도 보정심에서 했듯이 실컷 추계해서 논의했다가 보정심에서 뒤집으면 뒤집히는 거니까 무슨 의미가 있냐. 일단 첫 번째가 그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의료인력 수급 추계위원회가 22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7명이 의사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번에 통과된 우리나라 법안을 보면 과반을 하기로 하긴 했어요. 과반을 하기로 했는데 이제 위원장은 전문가 단체에서 추천하기로 했고 뽑기로 했고 나머지 이제 의사 단체에서 하기로 했는데 의사 단체에는 의협도 있지만 병협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협이라는 단체는 좀 어떻게 보면 물론 의료를 공급하는 공급자 역할을 하지만 이 의사라는 인력에 대한 수요를 그러니까 의사 인력을 쓰는 사용자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이런 인력 추계에 대해서 좀 더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는 법안이 통과됐다라고 보는 것. 네. 의료의 실질적인 문제 아까 교수님 말씀 주셨지만 꼭 필요한 곳에 의사들이 없다는 문제 이런 질적인 문제가 더 중요한 문제 같은데 필요한 곳에 필요한 의사 그다음에 이 필요한 의사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걸 고민한다면 어떤 방안이 적절할 것인지 생각하시는 내용 이상호 부회장 먼저 말씀 주시죠. 원래 이 의료에 있어서 큰 세 가지를 뽑으면 그 의료의 퀄리티, 그 질 수준 또 한 가지는 그 접근성 그다음에 세 번째는 비용입니다. 근데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은 현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하나를 포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접근성을 더 높이겠다 하면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 수준을 유지하면서 하려면 그 비용을 그러면 들어간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설득하고 우리가 이렇게 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지점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정부는 그냥
아주 좋은 이야기만 다 하는데 실제로 그걸 해낼 수 있는 비용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구체적인 내용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를 만족시키는 법안은 그 정책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균형을 잘 잡아가는 정책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지역의사제나 이런 일본에서도 하고는 있는데 이 좋은 정책은 세 가지를 만족해야 됩니다. 하나는 일단은 개인의 자유의지로서 하는 일들이 공공의 이득이 돼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그 법적 테두리 안에서 해야 되고 그 세 번째는 결과가 좋은 정책이어야 됩니다. 목적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뭐 지역을 살리고 다 좋다 하더라도 결과가 좋은 정책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 세 가지 기본적인 안에서 생각해 보면 지금 정부가 밀어붙인 정책들이 얼마나 엉터리 정책이었는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거는 저도 쉽게 알 수 있는 것 같은데 네. 안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쉽지 않은 질문인데 이 질문은 계속 또 고민해야 되는 내용이다. 이렇게 지금 지적된 부분을 바탕으로 새로 고민해 볼 필요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요. 이상현 교수님은 어떻게 말씀 네. 주시겠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그 의사 수가 임상 의사 수가 인구 1000명당 2.2명이다. 그리고 OECD 평균은 3.8명이다. 그리고 프랑스가 비교적 적은 나라인데 북유럽은 대부분 다 4명이 넘는데 프랑스가 3.2명으로 좀 적은 나라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프랑스 사례를 쭉 들여다봤더니 그 프랑스에서는 의사 숫자가 부족하잖아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농어촌에 지금 의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은퇴하신 의사 선생님들이 농어촌에 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면 각종 혜택을 주는 거 이거 하나 하고 또 뭘 하는가 하면 그 농어촌 지역에 이제 약사나 간호 인력 같은 의사가 아닌 의료 인력은 꽤 이제 숫자가 되니까 그분들이 농어촌 지역에 가서 의사와 파트너십을 형성해서 상당히 자율적으로 뭔가 행동할 수 있도록 의사와 협력해서 가령 뭐 의사의 허락하에 뭐 일정한 처방 같은 것도 좀 할 수 있도록 해준다라든지 예방 접종 주사도 놓게 한다라든지 이런 걸 해서 농어촌의 의료 수요를 일정 부분 충족시키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또 하나의 정책이 이제 이 병원을 대대적으로 수술하는 건데요. 그 병원의 이제 병상을 전체적으로 줄이는 거죠.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우리가 좀 숨통을 틀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인력들이 이제 지역으로 좀 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이런 다양한 그 재정적 유인 정책을 쓰는 건데요. 근본적으로는 이제 우리나라 의료 서비스 전달 체계를 개편해가지고 1차 의료를 확고하게 지역 의료를 튼튼하게 하면서 이 병원 의료하고 잘 연계가 되면 이 비효율적으로 낭비되고 중복되는 부분을 우리가 좀 없앨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게 의료 개혁의 하나의 희망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마지막 이 말씀 나눌 주제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지 우리 의료개혁의 올바른 방향이 될까를 한번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이번에도 문제가 됐던 건 필수 의료 그리고 지역 계속 우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지역 의료 불균형 심화 얘기입니다. 이상호 부회장 이 근본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사회가 발전하면서 대도시를 이루고 하는 건 그 도시의 인프라를 이용하는 효율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의료도 그 하나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대도시에 의료가 집중되는 건 뭐 당연한 현상이고 전 세계적으로 그런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어떻게 각 국가별로 풀어내느냐가 그 과제인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과제 중에 하나를 국방의 의무 대신에 하는 공중보건의사를 이용해서 한 면이 굉장히 측면이 많았는데 지금은 공중보건의사 숫자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한때는 의전원 제도를 통해서 해서 줄어든 것도 있지만 지금은 이제 여성 의사 선생님들이 많아졌고 또 한 가지는 학교 다니면서 국방의 의무를 하는 그래서 국방의 의무가 필요가 없어진 분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공중보건 숫자 점점 줄어들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가 충분히 생겼고 그다음에 이제 지역의 이제 보건소의 기능을 이제 진료 기능을 좀 개편해야 된다라고 생각도 하고 있고 이런 문제들을 결국은 해결하려면 굉장히 작은 것도 세세한 것도 다 바꿔 나가야 되거든요. 지금 이제 복무기간이 공중보건이 복무기간이 39개월입니다. 근데 지금 현역병 기간이 18개월이거든요. 그럼 학생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배가 차이가 나는 거죠. 복무기간이. 학교에 다니면서 군대 갔다 오는 게 자기 인생에 1, 2년을 벌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공중보건을 가르기를 꺼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개편하기 위해서 21대 국회 때 공중보건이 복무기간을 20개월로 줄이자라는 안을 했는데 그런 게 사회적 논의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이제 그런 논의를 안 하니까 이런 결과론적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작은 문제들이 있다 저희들이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안 들어준 결과가 지금까지 외과가 망했다 해서 지금 이 상태까지 오게 되는 거죠. 네. 지역의료 불균형 문제는 그런 지금 방금 말씀 주신 공중보건이 이 근무 기한 조정하면 다소 완화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공중보건이 제도를 통해서 지역의료를 회복시키려고 하는 발상을 전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지역의료를 좀 더 디테일하게 지금 지역에 많이 가 있는 의원들이 있습니다. 의원들이 있는데 그 의원들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거기에서 연계된 2차 병원, 3차 병원으로의 전원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의료전달 체계를 잘 가꾸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네. 지역에 개원하고 계시는 특히 저 읍면 이런 단위에 계시는 그 우리 의사 선생님들이 더 유능한 1차 진료 의사가 될 수 있도록 그 지원하는 그 이런 강력한 정책이 필요하다라는 데 대해 저 완전히 동의하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 건강 주치 제도에 굉장한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특히 그 농어촌 지역에 개원하고 계시는 선생님들에게 추가적으로 인센티브를 드리면서 그분들이 더 좋은 조건으로 그 지역 주민들을 그 포괄적으로 잘 돌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잘 되면 그러면 이제 대부분의 건강 문제가 건강 정진과 질병 예방을 통해서 지역 사회에서 해결될 수 있으면 그러면 이제 병원 입원도 좀 줄고 그래서 입원이라든지 사후적으로 집중 치료를 하는 기존의 대한민국 의료 체계에서 이제는 건강 정진과 예방이 좀 강조되는 1차 의료 중심으로 이 의료 제공의 패러다임이 좀 바뀌어 주면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인력도 재배치가 될 것이고 또 시골에 또 의사 선생님들도 좀 가주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이제 조건이 만족되면 우리나라 지금 국민 의료비가 이미 OECD 평균을 초과해가지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고 있어서 앞으로 지금 한 5년만 지나면 우리는 국민 의료비가 가장 높은 나라 수준에 올라서게 되고요. 앞으로 10년이 지나서 2035년이 되면 세계에서 국민 의료비 지출이 가장 큰 나라가 되어버립니다. 이래 되면 이제 대한민국 보건의료는 지속 가능성이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렇게 되기 전에 지금이라도 빨리 병원과 집중치료 중심의 의료 체계를 예방과 건강정진 중심의 지역사회 1차 의료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이 대명제에 우리 의료계에서 좀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의료 수준을 한 단계 올리기 위해서는 이른바 말하는 의과학자, 의사과학자들 양성도 학문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시점 어떻게 보시는지 이상희 교수님 먼저 말씀 주실까요? 제가 지금 의과대학 교수다 보니까 정말 이게 심각합니다. 제가 의과대학을 졸업할 때 제가 예방의학을 선택했지 않습니까? 지원자가 있었거든요. 생리학, 생화학, 이런 기초의과학 분야, 그리고 첨단 의과학 분야를 연구하는 그런 의사들이 있었는데 지금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 제주대학교 의과대 20년 동안 한 명도 배출하지를 못했습니다. 아예 안 해요. 99% 이상의 의사들이 처음부터 임상의사가 되어버려요. 그런데요, 영국이나 독일이나 프랑스나 미국이나 대부분의 유럽 나라들은요, 졸업하는 의사들의 적게는 10%, 많게는 20%가 의과학이나 그다음에 그 예방학이나 감염병 연구, 치료, 역학 이쪽 분야로 가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그 생명과학 분야로 들어가서 그 의약품을 개발하는데도 의사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또 연구진으로도 들어가서 전체 의사의 10 내지 20%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러지 않고 전부 다 현장에서 임상 의사만 하고 있으니 이걸 어떻게 하면 좀 바꿀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어떤 모색도 지금 함께 해야 됩니다. 이상호 부회장은 왜 이 의과학, 그 기초의학 쪽으로 가는 사람이 없다고 보십니까? 이제 결국은 그 삶의 질의 문제인데 어떻게 보면 기초의학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렇게 응급 환자라든지 이런 게 없어서 더 좋을 수도 있다고 보여지지만 사실은 그 결국은 그 수입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격차가 너무 나버리면 이걸 선택할 수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사회에서 이 임금 격차가 너무 나버리면 선택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서 네. 지금 기초의학에 대한 지원이 정부에서 엄청나게 하지 않으면 힘들다고. 네, 알겠습니다. 포항공대 같은 데서 그 특례를 통해서 그 오로지 의과학만 하겠다. 그런데 의사 면허가 필요할 경우가 있거든요. 의사 면허가 없으면 환자를 못 보니까. 그래서 의과학 연구에 종사하지만 의사 면허를 가질 수 있도록 해달라. 이제 그런
그 어떤 의사 양성 과정을 별도의 트랙으로 좀 인정해 달라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저는 그건 한번 고려해 볼 만하다 생각됩니다. 네. 장기적으로는 같이 발전해야 되는 측면이라고 해야 될 텐데 자세를 좀 전향적으로 좀 바꾸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네. 네. 자, 지금 계속 감염병 대응책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 하는데 이 교수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요, 이 감염병 전문하는 좀 의사 선생님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지금 아무도 안 하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독일 가서 물어보니까 그게 한 10,000명이 된대요. 이 분야에 종사하는 중공무원 뭐 그리고 관련돼 가지고 종사하는 분들이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도 좀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이 팬데믹 대응을 그래도 잘하는 건 우리 나라가 갖고 있는 우리의 순발력 덕분이지 사실은 시스템이 극복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네. 저희들 코로나 때 잘 네. 경험해봤죠. 이상 부장 어떻게 보십니까? 그 지금 감염병 대처에 있어서 크게는 이제 인력 문제, 두 번째는 시설 문제인데 이 인력과 시설을 유지하려면 평소에는 필요가 없다가 그럴 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비용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방 같은 경우에 전쟁이 없을 때라도 계속 비용을 들여서 하듯이 그런 의지가 없으면 하기 힘들다. 그다음에 이제 하나는 법률적인 문제인데요. 이제 저희들 코로나 시절에 그 닥쳤을 때 우리가 질병관리청에서 법률적으로 딱 정해놓은 룰을 이 팬데믹하게 발생하면 지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중앙과 지방의 이런 그런 조화로운 법률적인 문제를 좀 잘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으면 지역에서 어느 정도 판단해서 사실 그때 당시에 예를 들어서 뭐 우리 그 꼭 음압 병실이 아니더라도 일반 병실에서도 환자를 수용할 수 있게 한다든가 뭐 생활치료센터를 만든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 초창기엔 다 불법이었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막 요구를 하니까 중앙에서 이렇게 바꾸듯이 그렇게 너무 경직돼 있으면 안 되니까 그런 법률 체계를 일단 손을 미리 좀 봐놓으면 꼭 이거는 비용이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그다음에 이제 인력과 시설 문제는 언제든지 유연성 있게 이 확충할 수 있는 평소에는 이런 일을 하고 있다가 감염병 사태가 됐을 때 이렇게 할 수 있고 감시 체계를 잘 돌릴 수 있고 역학조사관을 많이 확보하고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은 거기에 맞춰서 하면 될 것 같아요. 한 말씀만 드리면 네, 네. 최소한 그 의과학자 네. 그리고 이 역학 그 감시관 같은 걸 할 예방학 전문가를 의사로 육성하기 위한 그 정도의 티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과대 입학 정원을 좀 늘려줘야 그래야 이분들이 이쪽으로 빠지더라도 그리고 현장에 임상의사가 부족하지 않으니까요. 그렇잖아도 지금 부족한데 이걸 이쪽으로 더 돌리자라고 하는 거는 설득력이 좀 떨어지니까 요것만큼이라도 좀 의사 인력 그 정원을 위해서 입학 정원을 의대 입학 정원을 좀 늘리자라고 하면 요거는 좀 적극적으로 고려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예 선발할 때 의과학 트랙 이렇게 따로 선발할 수는 없나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 차기 정부에게는 제발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바라는 올바른 의료개혁에 대한 뭐 요구사항 혹은 제안 자유롭게 짧게 두 분께 말씀 듣고 오늘 시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희 교수님 먼저 주실까요? 네, 저는 그 차기 정부 들었으면 그 국민과 의료계에 좀 그 사과나 유감을 말씀을 좀 해주시는 게 좋겠고 그걸 통해서 화합과 통합의 길로 나아갔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이 의료 개혁을 하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제는 뭐 땜질식 개혁으로는 이게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근본적인 개혁을 위한 어떤 그런 용기를 가질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상우 부회장. 네, 지금 이 소위 말해서 필수료 패키지와 같은 이런 정책 때문에 뭐 이전부터 우리나라 의료계는 굉장히 많이 붕괴되어 가고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사실은 거의 붕괴 직전에 와 있는 상태라서 그야말로 대대적인 기본적인 수술을 하지 않으면 그야말로 우리 의료 미래는 굉장히 암울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뭐 차기에 누가 뭐 정부를 맡아서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맡아서 하시는 분이 가장 중요한 건 아까 사과의 말씀, 유감의 말씀하셨지만 신뢰를 회복하는 것. 의료계와 정부가 신뢰 회복도 중요하지만 이 진짜 중요한 의사와 국민 간의 신뢰, 그러니까 의사와 환자 간의 신뢰를 의도적으로 깨트리는 이런 정부의 행위는 없었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전문가가 주장하는 내용들이 사실은 전문가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국민을 위하는 그런 마음이 그 안에 다 녹아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받아서
정책을 만들 때 그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정책을 만들어야지만 좋은 정책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번 주 토크는 이상희 제주대 의과대학 교수, 이상호 대구시의사회 수석 부회장 두 분 모시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의대의 정원과 의료개혁 문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주신 두 분 감사드립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